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장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 사실 유포 등 쏟아진 의혹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로 복귀는 절대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명령하셨습니다. 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피의 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법무부 장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수사 차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흠집내기를 넘어서 망신주기, 그런 차원에서 이 피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딸 채용 청탁 사건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철저한 수사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이 산막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 위험 리스크를 떠안고 지금 대통령도 가시는 거고 저도 가는 거예요. 여야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법무부와 공보준칙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한국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이 공보준칙 개정이 뭐길래 이렇게 좀 강하게 충돌하는 걸까요? 이게 수사공보준칙이라고 하는 게 2009년에 만들어졌어요. 이때 이제 만들어진 내용을 보면 형법 126조인가에 보면 기소 전 단계에서의 피의 사실은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만약에 공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죠. 이제 벌칙 조항도 있는 건데, 사실상 이게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또 이제 2009년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있었던 어떤 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사공보 준칙을 만들었는데, 이 준칙의 내용은 이 형법 126조에 담겨 있는 법조항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래도 일부 예외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여지는 남겨뒀는데, 지금 이번에 어떤 이 준칙 개정 방향은 거의 원천적으로 피의 사실 공표를 아예 막는 걸로 더 강화한다. 이게 이제 큰 방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경찰은 만약에 지금 검찰이지만 경찰은 그 사건을 1차적으로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한 다음에요. 검찰로 송치하고 넘길 때 또 이러이러한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든지 범죄 혐의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수사공보 준칙이 만들어질 때 법무부 검찰이 단독으로 만든 게 아니라 법무부하고 경찰청이 합동으로 만든 거였어요. 준칙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사공보 준칙은 경찰에도 그대로 준용이 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검찰에 송치하는 단계에서 혐의를 밝히면 안 되는 거죠. 그 준칙에 따르면. 근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의 안 지켜져 왔었던 게 현실이니까 거의 이제 사문화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럼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면은요? 지금 법무부가 추진한 당정협의, 내일 모레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은 검찰 공보 준칙,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대한 어떤 엄격한 적용을 할 때 그럼 검경이 그런 말씀대로 하면 검경이 같이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준칙 수준으로 갈 게 아니라 법령에 좀 더 구체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제 모레 이제 그 당정 협의가 있고 이 자리에 아마 이 테이블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때 좀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이 반발하는 거는 사실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타이밍과 지금 그 금도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이 바뀔 때 경과 규정이라는 게 항상 이런 거거든요. 나한테 유리한 거는 나 다음부터, 그죠? 나한테 불리한 거는 나부터.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의 염치란 말이에요, 법 이전에. 근데 그거를 마침 이 민감한 시점에, 게다가 여태까지 솔직히 말하면 이 검찰 수사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검찰 수사라는 게 여론에 흘려서 아주 그 나쁜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그 힘으로 수사를 밀고 갔던 게 솔직한 현실이잖아요. 뭐 적폐 수사 다 그랬고, 과거에 뭐 좋아요. 노무현 대통령 수사도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 지금 요 시점에 말하자면 조국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여질 만큼 오해를 살 만한 타이밍에 굳이 이걸 하니까 하는 건 좋은데 조국 수사 끝나고 해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사실은 박상기 장관이 이제 그 본인이 실토했던 것처럼 진즉에 사실 준비를 해왔었는데 네. 오해받을까봐 미뤘다. 근데 왜 또 오해받을 타이밍에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참 안타까워요. 이러면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도 다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 별로 여론 관리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서둘러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왜냐? 대한민국에만 있는 공보 준칙이 있어요. 네. 저 아마 이 사회부 기자 해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전 세계 어디에도 예를 들면 이 사건의 수사 담당 부서는 예를 들면 서울지검 형사 3부 괄호 열고 닫고 부장검사 누구로 아무 데도 없어요.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심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모든 검사의 특별 검사화예요. 이름 걸고 하는 검사라는 거 원래 미국에도 알지만 우리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클린턴 특별 검사, 그 유명한 닉슨 때 네. 아치볼드 콕스 그런 사람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얼굴 없이 수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소영주의를 부추기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하고 솔직히 말하면 기자들이 딜을 해야 되니까 기사 빼내려면 지켜줘야 되거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한때 없앴다가 뭐 안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없애야 되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놓고 예고하고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네. 하자. 그러면 제가 보기엔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하는 거 반대 안 해요. 누구도. 예. 타이밍 지적은 예. 일정하게 그러니까 저기 그 수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좀 전에 이전 수석이 말한 만약에 신문지상에 보면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몇 부 괄호 열고 홍길동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부장검사 이름이요. 예. 근데 그 검사에 대해서요. 네. 근데 이게 소영주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근데 지우는 오히려 겁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피의 사실을 공표가 너무나 횡행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어떤 그 나중에라도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른바 수사실명제 일종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지휘실명제.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당신이 지금 이게 수사검사고 수사 책임자인데 피의 사실을 흘러나갔다. 네. 당신이 그러면 소명해봐라. 일단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압박하는 요인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별로 압박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그럼 문제인 이제 거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역기능 바로 아까 소영주의란 말씀 이제 저 앵커가 잘해주셨는데 자꾸 검찰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수사 잘해서 한번 그 일었으면 뭐 이제 모래시계 검사도 계셨지만은 정치적으로도 또 성공할 수 있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거에 대한 이 영웅 심리가 작동하면 그 아주 냉철하고 냉철한 수사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방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불편한 진실인데 이 검사분들이 작은 도둑 잡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힘들여서 아 진짜예요 네. 이거는 예 큰 거 한 방. 그렇죠 그래야 뭐 대통령 아들이나 뭐 이런 분 잡아야 저 일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는 건 저 지극히 당연할 뿐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부임한 직후에 이런 거 하면 예. 오해받으니까 제가 보기엔 당정 협의 때 논의하시고 뭐 정할 거면 자 내년 1월 1일부터 아니면 요러한 경과 우리가 규정을 두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큰 틀에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게 현행 형법 126조에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네. 현행 준칙에도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걸 무시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동관 수석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국면에서 피의 사실 마구잡이 흘리는 걸 용인해야 된다는 얘기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건 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일 모레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진다면은요. 그리고 나서 시행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 이루어진다면은요. 이런 어떤 공보 준칙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정부 입장, 당정에서 논의가 되는 자체가 어떤 수사기관한테는 어떨까요? 그게 편하게 들릴지요? 어떨까요? 지극히 당연한 그 우려인데 예. 이런 그 공보 준칙을 강화하겠다는 움직임 자체가 수사에 지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뭐 불문가지죠. 왜냐 사실 인사권 행사하겠다 첫마디로 그 저 적절한 인사권 행사하겠다고 조국 저 장관이 얘기했고 지금 이것까지 이제 그러니까 벌써 솔직히 말하면 이 지금 그 서초동 일대 그 검찰 안팎에서 이게 정말 취재 방해다.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저 취재 방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재 제약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거를 우리 저 존경하는 조국 장관께서 이미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언론 자유 차원에서 보면은 네. 그 보도할 가치가 있는 거를 보도하는 거는 건 사실 그 공소 기각의 사유가 충분히 돼요. 언론 자유 네. 이른바 알 권리와 보면은 대치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뭐 피의 사실 유출이 인권 뭐 보호에 중요하다 하는 그런 식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게다가 또 지금 조국 장관의 부인과 가족들이 직접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선의로 해도 그거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 고쳐 쓰는 것밖에 안 된다. 제가 좀 이제 얘기를 좀 약간 글쎄요. 확대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계속 이걸 보면서 이제 곰곰이 봤던 게 형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네. 수사 공보 준칙에도 규정되어 있는 있고, 게 네. 기소 기소 단계에서 발표하는 것은 피의 사실 공표로 보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법이나 준칙에서는 기소 단계에서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발표부터가 시작점으로 봐요. 근데 자 그럼 왜 이렇게 놓고 봤을까?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재판받는 과정에도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네. 되는 거죠. 근데 법에서 이렇게 됐다면 여기는 취지가 있다. 그럼 그 취지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잠깐만 새길로 빠지면 예. 법원, 그러니까 재판을 그러니까 취재해서 기사화하는 거와 검찰 수사를 취재해서 기사화하는 거의 비중을 따져보면 후자가 훨씬 더 비중이 높은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학자 이런 분들은 많이 지적을 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소가 제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방이 이루어지죠. 원고와 피고 간에. 그러니까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원고는 이제 검찰이 되니까 검찰은 어떤 이게 혐의점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유죄입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그걸 조력하는 변호인이 나서갖고 아닙니다라고 반박을 네. 하기 때문에 공평한 공방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재판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공방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최소한의 어떤 이때는 피고인이 되겠지만 피고인 어떤 자기 방어권이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니까 일방적인 어떤 여론 재판이라든지 메타작은 피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이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건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 사실이 거의 일부러 흘렸건 뭐를 했건 일방적으로 보도가 되면 이때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 방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 금지의 기간을 기소는 전 단계로 잡았던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네.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요 이야기를 약간만 확장하면 이런 얘기도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국민의 알 권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가 재판 단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충족이 될 수 있는데 예.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안 되면 알 권리가 충족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 이야기는 얼마든지 학문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제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두에 이건 원칙의 문제가 아니고 저 금도의 문제다라고 타이밍과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다 좋아요. 근데 하필 그런 엄격한 취재 제한 내지 그건 공보 준칙 아까 그것이 얘기했으니까. 왜 첫 적용되는 사례가 우리 조국 장관의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조국 장관 수사에? 아니 이거는 저거기 때문에 준칙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당장 협의회에서 이걸 개정을 해서 당장 적용을 하면 그건 바로 압박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논의하는 근데 자체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그 타이밍 그러니까. 부분은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론하고 싶은 부분이 없고 네. 또 한 가지가 있으면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뭐 국민의 알 권리 이런 데서는 제가 볼 때는 언론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이냐. 솔직히 이건 한번 좀 다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준칙 문제 아니에요. 까놓고 이야기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2009년에 수사 공보 준칙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로부터 10년 동안 집계가 나왔는데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 고발된 게 340건이었어요. 네. 고소 고발된 게. 기소된 게 몇 건인 줄 아세요? 제로예요, 제로. 0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준칙을 아무리 강화해봤자 뭐냐면 그 피의 사실을 흘린 게 검사인데 기소를 하는 것도 검찰이에요. 자기 식구 기소를 안 해요. 그럼 아무리 센 그 뭐 철퇴를 내리는 준칙을 만들어봤자 사문화되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엄밀하게 보면 준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본다면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서 또 확인이 되는 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한다면 차라리 피의 사실 공표 금지라고 하는 법 조항이나 네. 준칙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네. 근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독점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준칙을 만들어봤자 사문화되기 십상이다. 저는 이 말씀 그럼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평론가는 얘기하다가 예. 저 검경 수사권의 수사권 뭐, 기소권 아니, 독점한 바로- 문제를 지적하고 아니 바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저도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수사 공보 준칙이라는 거는 이 검찰 개혁의 큰 이 산이라면 저 구석이 어디 곁가지에 대나무 한 그루 있는 걸 갖고 지금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왜 하필 조국 장관 그 부인과 가족들 수사하는 때부터 적용을 하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얘기 잘하셨어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검찰 개혁에 지금 큰 줄기를 보면은 난제가 앞으로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를 들면 저 당정 협의하면서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스케줄을 갖고 검찰 개혁 논의할까? 그건 이미 법으로 제출이 돼 아니죠. 있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그것이 저 제출이 됐더라도 이를테면 어떤 우선순위, 어떤 말하자면 의제 설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갈 건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러면 그런 그 로드맵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 큰 숲에서 저 구석에 대나무 하나 있는 걸 끄집어 갖고 야 이걸 고쳐야 검찰 개혁이 된다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다. 납득하겠냐 이 말입니다. 나 떼어서 보니까 그런 거라니까. 근데 지금 헛되게 왜 떼? 아니 왜냐면 법안에 이미 제출돼 아니 있고. 산 속에 이 나무가 있죠. 물론 누가 나무 고치지 말래요. 고치는데 그 나무 하나 이렇게 삐뚤어진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숲을 고치는 논의를 그렇죠. 먼저 해야지. 왜 그렇죠. 아니, 지금 거기엔 맞아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국회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당정이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무슨 수사 공보 준칙에 대한 거는요. 그동안에 그 수사 관련 그 수사 조사 기관 검찰 경찰과 언론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것 관행으로 분명히 이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위법적이냐 탈법적이냐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준칙을 개정하는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뭐 논란이 있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그러니까 모래시계의 검사처럼 이제 불리기도 하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의자가 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며 이런 어조로 비판도 하긴 했지만은요. 또 이런 식으로 장외 비판을 또 이어가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그 유 이사장이 조국 정국과 관련해서 한 발언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좀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언론의 문제 제기와 야당의 폭로 그게 1막이었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막 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 이때가 2막이에요. 지금 3막이 열린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그냥 쏠려면 쏴 하고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조국 임명. 그게 이제 새로운 막 3막이 열린 거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이 3막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 리스크를 떠안고 지금 대통령도 가시는 거고 저도 가는 거예요. 갈게요. 네, 그 유시민 이사장 현재의 조국 정국을 연극에 비유하면서 산막이 올랐다 이러면서 문 대통령이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이 말하는 위험, 리스크 요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진짜 우리 유시민 이사장 저도 가끔 비판하지만 말씀은 좀 가볍지만 촉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왜냐하면 산막이라는 게 정말 아주 유효적절한 그 표현인 게 뭐냐면 저희도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코너에서 예.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이제 야당과 어떤 이 비판 여론의 화살이 대통령에 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전까지는 조국 개인의 문제였어요. 근데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거니까 본인이 보증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가는 건데 저는 그때 한 가지 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런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할까? 왜냐하면 국정 운영도 우리 기업하고 상당 부분 또 닮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영하고 리스크 테이킹도 중요하지만 위험 부담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분산, 리스크 해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다가 몰빵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아주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었다. 왜? 지금 벌써 야당이 저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구호가 달라졌잖아요. 조국 사퇴가 아니고 문재인 아웃으로 바뀌었다는 건 아무리 야당이 지금 물론 야당이라는 건 원래 극한 투쟁도 하고 하는 거지만 구호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초점이 바로 조국 개인 문제에서 정권 공격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런 리스크를 왜 굳이 떠안으려고 했을까?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유시민 이사장의 그 말은 이거는 참 아주 구체적으로 적확하다. 구체적으로 아주 단순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나서 대국민 메시지에서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 조국 장관 본인의 위법 사실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어법이 되는 거고요. 그 유시민 이사장이 그 전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의 비슷한 말을 했어요. 청문회 전이죠. 네. 청문회에서 본인의 위법 사실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사퇴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죠. 표현만 바꾼 것인데 결국은 이 리스크를 안고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찰 수사 결과에서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많은 정권의 어떤 부담이 된다.
그냥 그 뜻으로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여기서- 저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우리 대통령의 의식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3, 40년 한 직업에 종사하면 직업적 속성이 생깁니다. DNA죠. 네. 그러니까 이 법률가 출신들이 무슨 한계가 있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주로 따진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그 김기식 금감원장 때 한번 상황을 보세요. 자, 이제 자기가 어쨌든 그 피감 기관의 특혜성 외유를 강거로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정을 못 내리고 저하간 그다음에 요새 벌어지는 일하고 좀 비슷한데 일단 물타기를 했어요, 여당에서. 자, 전수조사하자. 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중앙선관위에 위법적 요소가 있느냐? 그 위법적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결국 사표를 받은 거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한 가지 대목에서 이 법률적 판단의 그 경계선에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드러난 것만 갖고는 저희가 보기에 그 조국 그 수석 부인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선에 와 있죠. 이미 기소도 돼 있고, 그죠? 근데 그러면 본인은 애매한 부분까지 갈 수 있어요. 회색지대. 진짜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면 사실 입증하기도 쉽진 않을 테니까. 그럴 땐 어떡할 거냐. 부인이 만약 구속되는 사태가 올 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그래서 자꾸 저희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니 예의 염치니 금도니 조선시대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국민적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미 늦었지만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올인해가지고 조국 이미 보호에 다리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예.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무적 판단의 여지는 임명장 주기 전이었죠. 사실은 줬는데 임명장을 주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것은 정무적 판단의 영역에서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네. 보는 것이고 사법적 어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정무적 판단의 여지가 달라지는 부분들 여기서 리스크를 이야기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목에서 저희가 자꾸 추석 연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바로 이른바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 다수, 그 국민 다수 중에서도 열혈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 말고 중간에 있는 말하자면 그 중도 세력이랄까 네. 무당파층이랄까 네. 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어떤 판단하느냐가 사실은 결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지금 죄목이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직권남용일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 있는 사법 방해 같은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차관이 윤석열 총장 배제한 저걸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밑에 실제로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뭐냐면 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예요. 그런 사람이 전화해서 담당하는 이 검사장한테 이거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일단 이것도 지나갔으니까 고발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판단할지 그 시민단체에서 이게 직권남용 특히 사법방해라는 오해를 사는 그런 행동은 앞으로도 일체 중단하고 청와대하고 여당은 이제 여기서 이제 손 띄고 엄정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 대통령이 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야 나중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납득을 하죠, 사람들이. 검찰 수사 일단 예, 기다려보죠. 유 이사장 이런 발언을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 이슈원에서도 다뤘었지만은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도 관련해서 조국 수사 솔직히 불안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 하면서 조국 정국을 전망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로 느껴져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유 이사장의 발언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거의 그렇다고 보이죠. 표현만 다르죠.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뭐냐 불안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은 미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같은 뜻이라고 봐야죠. 검찰 수사 결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이제 장외에서 유시민 이사장 그다음 홍준표 전 대표 간에 이제 그 이야기 소위 이제 썰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홍준표 전 대표는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또 당 지도부의 책임론까지 이제 거론을 했는데 잠시 뒤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 삭발을 예고했습니다. 그 외부에서 어떤 비판을 의식한 걸까 아니면 나름대로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자구책 혹은 강경한 강수일까요? 제가 볼 땐 두 가지를 예. 일단 지적하고 한 가지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예. 정리해 삭발이 자꾸 산발이 되고 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점에서 좀 뭔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물론 결연한 어떤 뭐냐면 그러니까 정권 퇴진 투쟁 의지 이런 걸 보여줬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황교안의 특수성이 하나가 작동되고 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정기국회 일정이 사실상 오늘 내일 이제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본격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월 중순까지 갑니다. 여기서는 원내대표 요즘 유행한 원내대표의 시간이지 당대표의 시간 아니다. 지금은요? 특히나 원외 당대표의 시간은 아니죠. 뭐냐면 어떤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묻힐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여기는 깔려있다. 보석에 깔려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요새 이렇게 전국 돌아가는 걸 보면 참 그 흔히 그걸 저희가 평행이론이라 그러죠, 그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네. 마치 그 데자뷰 그 기시감 있게 살아나는 것처럼 딱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4년 요맘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그때 그 국가보안법, 사학법 개폐를 사학법 둘러싼. 장애투쟁? 근데 그때 이제 겨울 근처로 가면서 당시 박근혜 대표죠, 그죠? 대표가 네, 장애투쟁에 나섰잖아요. 네. 명동 그 추운 겨울에 돌아다니고. 근데 사실 그때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인데 약간 비판적 시각이 많았어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데 결국은 돌이켜 보면 그 아주 극한적인 장애투쟁, 아주 네. 그 진짜 길바닥에 나가서 한 거죠, 그죠? 한겨울에.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어쨌건 그 뒤에 박근혜를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박근혜 대표의 그 리더십이라는 게 확고하지 않았다고. 아마도 그거를 벤치마킹한 측면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삭발하고 단식하고 뭐 이런 거 별로 그 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번 국면에서는 뭔가 결기를 분명히 결기 우리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결기를 보일 그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별 결기를 보인 게 없어요. 주로 말 폭탄만 던졌지. 그리고 1인 시위도 약간 좀 썰렁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평가는 나중에 이제 좀 그 두고 봐야 되겠으나. 평가나 결과는요? 그렇죠. 두고 봐야 되겠으나 일단 자, 이 조국 그 대전에서 만약에 이번에 그 지금 대통령까지 아웃 그러면서 이제 걸고 이제 나섰는데 일정 부분의 성과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조국 장관 낙마죠. 네. 그게 안 되면 황교안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략의 문제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나설 수밖에는 없었다. 그리고 아마 대표가 나섰으니까 네. 원내는 원내대로 하겠죠, 이제 그죠? 네. 뭐 내일 대표 연설하고 그다음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가더라도 이 장외에서 릴레이 그 삭발은 아까 이제 산발이라 그랬는데 네. 그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 그렇다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보기에는. 김평론가 삭발이 산발이다. 그다음에 또 그럼 산발이 아니라 연발이다. 연발이면은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혹시 뭐 삭발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매우 심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그 이동관 수석 15년 전 경우 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15년 전에 사학법 장애투쟁이 있었어요. 50몇년 2004년이면은요. 국법하고.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때하고 달랐던 게 무슨 얘기냐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달랐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는 제가 알기로 원내 병행투쟁을 했던 게 아니라 거의 그러니까 전면 원내 투쟁. 전면 네. 장애투쟁으로 장애투쟁. 나갔어요. 그러면서 국회가 정기국회 마비되다시피 했었어요. 이 점에서 지금 원내 병행투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게 모두가 다르다 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004년 그 장애투쟁이 그러니까 중요하게 지금 그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네. 세력을 형성해냈던 장애의 어떤 그 투쟁으로 이제 그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사학법 문제가 매개가 됐던 게 뭐냐면 이해관계가 일치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계가 어떤 사학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교계가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파트너가 네. 장외에서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직된 파트너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직된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박근혜 요인인데 좀 이따 이야기하겠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게 이 그 평행 이론으로 그러니까 거의 대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양상이 다르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단 하나.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러면 이제 그 지도부가 결연하게 앞에서 끌고 가는가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거죠. 추석 전에 보면 이거 투쟁인지 홍보인지 홍보와 투쟁이 구분이 안 돼가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렇게 없는 제가 지금 이제 약간 반론을 제기하면 2004년과 지금 2019년이 뭐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그 같으면서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는 이거를 그때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 탄핵 광풍으로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었던 때 말하자면 4대 학법이라고 이제 야당은 규정을 했지만 그 사학법이랑 국가보안법 개폐한다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개혁 입법이라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건 좋은 의미로 가역 입법. 지금도 뭐 적폐청산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정치 보복을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원내의 병행 투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원내에서 계속 이슈화를 하면서 원내에서는 또 그 국민에게 알리는 것인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그 얘기하셨죠. 마중물이 그때는 있었다. 그죠? 이해를 갖지 않은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직은 형성이 덜 돼 있지만 일단 지식인 그룹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도 교수 800명이 서명한 시국선언 곧 발표한다고 100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간단한 움직임이 아닌데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당시에도 제가 당시에 뉴라이트 기획을 했던 그 정치부장으로서 회고를 해보면 뉴라이트 세력을 교육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변에.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아울러서 제가 이름을 붙이고 일주일 동안 연재했던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고만만 할게요.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시발점은 뭐였냐면 지금 태극기 부대처럼 네. 반핵 반김 세력 10만 집회가 시청 앞 광장에 된 것이 그때는 물론 약간 울트라 라이트라 그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마중물 세력이 10월 3일 날 지금 100만 명 모아서 하겠다고 좀 예고를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기독교계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만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현재 원내 상황에선 조국 국회라고 불릴 수 있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원내하고 원외를 같이 병행 투쟁할 수 있는 충분한 그 환경이 된다는 진단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이 당대표가 삭발을 예고한 가운데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총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부산에서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과의 반문연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각각의 시당위원장에 나와서 그 반문연대 이야기를 꺼냈는데 정작 그 한쪽 상대자인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손학규 대표는 또 다른 얘기를 해서요. 과연 이 한쪽의 정당에서는 당권파로 불리는 손학규 대표가 반대를 하고 있으면 과연 될까? 찻잔 속에 태풍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분명히 힘을 있죠. 그렇죠. 근데 핵심은 예. 일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포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아니고요. 예. 유승민계, 바른정당계와 자유한국당. 포인트는 이걸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일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탄핵을 관통하면서 그러니까 쌓여버린 감정적 앙금, 감정적 불화를 일정하게 불식시킬 수 있는 과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은 그러니까 그 관전 포인트는 딱 이것 하나. 예를 들어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당하고는 안 한다라고 그 전부터 이미 선을 쳐버렸기 때문에 바른 당대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건 명예관하다고 봐요. 손 대표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당 지지율이 10%가 되지 않는다면 대표 그만두게 했는데 추석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지지율이 5.2% 사실상 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손 대표가 추석 전 10% 못 지켰다. 퇴진을 거부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 손 대표에 대해 퇴진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정치권에서 오늘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원 입원입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지 900일 만인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꽃을 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건강하게 수술 잘 받으시도록 제가 이렇게 꽃을 사왔습니다. 제발 좀 주세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세요. 얘기하세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탄핵이 무효라고.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힘을 합치려고 하면은 이거 들지 말고 청와대로 넘어가십시오. 그만 마실게요. 청와대로 들어가십시오. 지나가실게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술 후에 입원 치료까지 이 장기간 구치소 밖에서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입원 치료 이 과연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 파괴력이 있을지요. 근데 지금 나가는 그림이요. 그 병원에 지금 병원에서의 입원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기가 나오는 거는 좀 거의 3년 다 됐죠. 그래서 900일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병원 쪽 얘기에 따르면 2개월간 예. 21층 병동 전체를 추계 통제하기로 했다고 네. 하니까 이 네.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2개월 동안 입원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뭐 병원 관계자 뭐 수술하고 회복하고 재활 기간까지 감안했다. 예. 그리고 이건 법무부가 아마 병원이 협의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거의 2개월 동안 병원에 이제 계속 있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파괴력을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을 때와 병원에 있을 때 달라질 건 사실은 없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병원에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밖으로 창문 열고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연설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기자들 들락거릴 것도 아니고 어차피 네. 출입 통제가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런 점에서 달라질 건 없는데 다만 구치소 담장 밖의 풍경과 병원 밖의 풍경은 달라지겠죠.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은 무효라고 외치는 이런 사람들이 병원 쪽으로 몰려가면서 계속 거기서 어떤 지지 집회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외부의 환경, 근데 병원 앞에서 그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안정을 취해야 되는 입원 환자들을 생각을 했을 때 네,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밖의 환경이 달라지면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이들을 어떤 다시 걸기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되는 네. 거고요. 만약에 이들이 다시 한다면 그것이 진짜 현재의 정치권, 특히 보수 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포인트는 여기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상당히 그 중요한 변수도 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 저희가 다 이제 그 공감하는 부분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제 상상극장이니까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 있는 도중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을 거로 봐요. 왜냐, 예, 그렇죠. 그거는 그 생각보다 그 이렇게 정치적인 그 감각이 또 뛰어나거든요. 우리가 예. 잠깐 뭐 그 2004년의 기억을 소환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어쨌건 야당과 지금 야당이 특히 정부에 각을 세워서 이렇게 그 조국 그 관련한 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때에 메시지를 내서 그 상황을 흔드는 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일체 정치적 메시지는 안 낼 거로 보는데 다만 아까 우리 뭐 김평론가도 얘기한 것처럼 그 지금 그 화면을 싹 보고도 네. 약간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찬성하는 입장 쪽에 있던 사람들도 약간 뭉클했나 봐요. 제가 옆에 이렇게 다른 분들 얘기 반응을 보면은 오늘 저 공개된 화면을 보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독신의 그 여성 대통령이 몸이 아프다고 병원 가는 모습이라는 건 누가 봐도 그건 인도적인 문제잖아요. 인정과 관계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정서들이 뭐 혹시라도 지금 보수 야당 쪽에 약간 그 영향을 미칠지 그러나 그게 정말 좋은 쪽으로 미칠지 나쁜 쪽으로 미칠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움을 기대하거나 그 반발 때문에 뭐 혹시라도 흔들리는 그런 구상을 갖고는 앞으로 말하자면 그 미래가 없다. 네. 본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개혁할 건지 이 당을 그래서 청사진을 국민들한테 보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것만 말씀을 올리면 네. 지금 추석 연휴 중에 이 여론조사 한 것들 보면 일부 40% 가까이 중도 무당층으로 이동했다 하는 결과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과거에 보면 중요한 변곡종 때마다 이 무당층이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보면 한 40%씩. 그러니까 이번에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변곡점이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자유한국당이 진짜 제대로 된 개혁의 모습 그걸 보이느냐 못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다. 두 분의 이런 말씀하신 생각을 무당층 40%를 얘기를 하는 거는요. 뭐 네. 여론조사마다 이제 수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건 무당층이 사실이죠. 40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뭐 우쪽이 많은 30, 거죠. 이쪽에 30, 40이라면 예.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네. 저희가 이제 수치 근거가 없으면은 이야기를 전개할 때 38.5%까지 나왔죠. 38.5%. SBS 여론조사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제가 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2004년부터 무당층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2006년 초, 그러니까 지방선거죠. 그 당시에는 2006년 지방선거 직전에 41%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당층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 때나 우측에서 알겠습니다. 좌측으로 갈 때 알겠습니다. 반드시 가운데 정거장을 들러가요. 알겠습니다. 그냥 확 바꾸지 않는다. 저희 뉴스온 제작진이 관련해서 여론조사 수치를
뭐 객관적인 걸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더 전개하는 거는 조금 여기까지만 네, 얘기하고요. 38.5%는 조사 개요를 밝힐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38.5%는 어쨌든 근데 나와 이제 있는 진 수치입니다. 평론가가 지적했던 병원 지금 서울 성모병원의 안과 밖의 분위기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 병원 앞에 그쪽이 이제 서초동 그쪽이기 때문에 고속터미널 뒤편이기 뭐- 때문에 도로는 무지나 넓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태극기 집회자들이 또 이쪽으로 가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병원 담벼락 안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구호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병원 바로 앞에서 그렇게 외쳐도 되나요? 뭐 하여간 그건 아, 그 둘째 병원 치고. 다른 환자들 많으니까요. 그럼요. 얼마나 그거는 안정을 취해야 되는 아마 안될 철저하게 거려? 집회 왜냐하면 참가 안 되는 거죠. 집회 허가가 안 날 그리고 거예요. 자제를 해야죠 그거는. 그럼, 근데 중요한 거는 물리적으로 바로 담장 밖에서 모일 거다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약간은 느슨해질 수도 있었던 태극기 부대가 다시 총 결집을 할 것이라고 예. 하는 이 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사건이 유여해 전 그 새누리당 그 최고위원이 황교안 대표가 1인 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을 때 달려갔던 부분들. 네. 여기서 상징적인 게 뭐냐면요. 먼저 탄핵 무효를 외쳐달라라고 유해 전 최고위원은 주장을 했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문재인 아웃 뭐 아무튼 이런 뭐 구호가 뭐가 된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태극기 부대는 그게 아니라 탄핵 무효 이게 주된 것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네. 과연 이것이 거리에서 그다음에 어떤 전선 속에서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갈등 요인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것이 또 다른 어떤 그 보수 야권 안에서의 갑론을박을 넘어선 자중질환. 네. 만약에 이런 양상으로 간다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 무효를 외쳐왔던 태극기 부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원 입원과 이런 걸 통해서 더 목소리를 높일 건 명예관화하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네. 이걸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그러면 그 능수능에 받아 안으면서 갈 것이냐는 근데 정말 지금 전형적인 이제, 정치적 예, 문제니까. 지금 그 유효해 뭐 전 최고위원이었죠. 예. 를 이제 갑자기 또 저 소환을 했는데 그 저는 그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분은 보수 우파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말씀하시죠. 극단적 보수지. 아 그냥 자유주의적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분열 요인으로 작용하면 만약에 그런 사안들이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탄핵의 골은 뛰어 넘어가는 것이지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건너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별로 근데 인용할 문제는 가치가 없단 말이죠. 유해 전 최고위원 개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한 개인의 그냥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 네. 퍼포먼스를 문제는 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원을 계기로 태극기 부대가 집단적 목소리를 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지금도 그 내고 점을 있고 근데 그렇게- 제가 보기엔 유해 씨를 소환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다는 네, 건 그런- 개인적 퍼포먼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그 야권에서는요 조국 퇴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관 수석의 표현을 빌으면 뭐 문 아웃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박근혜 탄핵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은 그 만약에 그 서울 성모병원 앞에 친박 지지자들은 뭐 격렬한 시위가 있을 수 있지만요 모인다면은 거기에 그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들이 만약에 그 아까 지금 인도적이라는 표현도 쓰고 인정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만약에 그 현장을 방문한다면죠 면담은 안 되겠지만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물론 수사 과정이나 이를테면 그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점이 뭐 저도 좀 있었다고 봐요. 네. 당연히 있었죠. 그러나 이를테면 우리가 자꾸 그 착각을 하는 게 국회의 탄핵 의결과 그 탄핵 심판 및 그 이후의 특검 수사는 전혀 별개의 거예요. 탄핵 의결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어쨌든 3분의 2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직 수행이 적절치 못하다고 의견을 낸 거잖아요. 헌법이 보장된. 그것까지 부정하면 뭘 어떻게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논의가 네. 진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유해 씨나 이런 분들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뭐냐면 그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분열 공작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왜 국민의 80%가 어쨌든 당시에 탄핵이 합당하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나머지 수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무슨 그 논란은 건 있을 수 내가 볼 있지만 때는 그런 거에 자유한국당 대해서는 지도부가 거기를 갈 이론이 있을 수 거냐 말 없다고 봐요. 거냐의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어제 류해 전 최고위원 거기서 네. 나왔어요. 탄핵 무효를 외쳐달라고 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불러가지고 귓속말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 돼야 한다. 귓속말로 하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 왜 그러면
바로 귓속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저는 그러니까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뭐 광화문에서 태극기대가 계속 그 집회를 했을 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럼 뭐 가지 않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패널은요 귓속말로 시청자분들의 귓속말로 하지 말고요 큰 소리로 지금까지 했던 한마디로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귓속말 아니고 크게 하십시오. 이전속부터 한번 하십시오. 예, 저는 그 진실엔 부력이 있다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뭐냐면 저희가 왜 시체에 돌 매달아서 죄송합니다. 이거 저 연휴 끝 첫 처음부터 여름도 다 갔는데 예, 몇 기로 가죠. 저 물에다가 담궈놔도 결국 떠오르거든요. 그만큼 진실이라는 거는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검찰 수사를 물론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이제 검찰 수사를 맡기고 이제 정치권은 그 진실의 부력을 믿고 손 띄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저는 때론 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 때라는 거 아까 이제 이동관 소장이 말씀하셨던 그 타이밍, 네. 그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짧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간결하니까 잠시 제가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갖고 이러는지. 네. 때론 때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전용의 뉴스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